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라는 책이고요. 이지성 작가님이 지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 편에서도 생각하는 인문학을 이제 낭독해드렸고, 그때도 이지성 작가님이셨고, 네, 그냥 책 내용 보다 보면, 그냥 책 겉표지 보다 보면 꼭 마음에 드는 게 이지성 작가님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 한번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낭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제일 문제였던 거는 좋은 말이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무엇을 빼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게 참 많이 어려웠고, 제 주관에 의해서 그 중에서 선택한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수다를 마치고 바로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또 이제 책 읽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나가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 중요하거나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한해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저작권상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 하실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낭독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제 낭독을 듣고 나서 이 책 괜찮구나, 사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네. 좋은 책은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강력히 일단 추천드리고요. 일단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인공지능은 딥블루를 기점으로 과학의 한 분야에서 인류 미래 문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슈퍼 비전을 기점으로 현대 인류 문명의 기초로 자리 잡았다. 아직도 인공지능을 무슨 SF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현대 문명의 기초라는 내 말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이미 우주, 항공, 로봇, 선박,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의료, 통신, 교육, 에너지, 환경, 교통, 가전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태까지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좋은 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허나 앞으로는 다르다. 인공지능과 인류의 격차가 인간과 동물의 격차 이상으로 벌어진다. 어쩌면 인간과 곤충 수준의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 섬뜩한 사실은 늦어도 10년 뒤부터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은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류를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주로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류를 압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 정보, 기술보다 우위에 있는 무엇,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문명 시대에 누릴 풍요와 번영은 지난 역사상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풍요와 번영의 길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인가? 부디 당신이 풍요와 번영의 길로 가기를 빈다. 네, 여기까지 파트 1이 끝났습니다. 파트 1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파트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7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국가는 누가 이끌어갈까?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학창시절 내내 공부벌레로 살다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는 지식의 달인들이 이끌어간다. 사회는 어떨까? 기업, 학교, 교육청, 법원, 병원, 약국, 시청, 구청 등 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이들 역시 학창시절 내내 공부벌레로 살다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 또는 지식의 달인들이 이끌어간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부를 잘하는 것, 즉,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야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발판 삼아 출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공부, 즉 지식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이고 가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국가와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가정의 중심이 공부일 수 있단 말인가? 가정의 중심은 자녀다. 네, 넘어갈게요. 네, 7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 소 제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비리그 수재들이 월스트리트로 향하는 이유. 오늘날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미국의 월스트리트다. 월스트리트의 자본은 오래전부터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에 투자되고 있다. 물론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은 중세 유럽의 메디치 가문 정도의 품격은 갖추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들은 그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실리콘밸리에 투자하고 있다가 평가되기 때문이다. 뭐랄까? 그들의 자본은 본의 아니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데 투자되고 있다고나 할까? 거대한 자본이 있는 곳에는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몰린다.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당시 유럽의 천재들이 모여들었던 게 대표적이다.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몰린다. 특히 아이비리그의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젊음을 불태우고 싶어한다. 아이비리그의 수재들이 월스트리트로 향하는 이유는 꼭 돈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 있다 보면 흐름을 볼 수 있다.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기술의 흐름 같은 것 말이다.
네, 넘어갈게요. 83페이지입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몸값이 수직 상승했다. 3차 산업혁명인 컴퓨터혁명이 만든 무수한 일자리와 유명 IT 기업 임원들의 천문학적인 연봉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들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 혁명은 기존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없애고 있고, 월스트리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학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들 공부에 목을 매고 있다. 우리나라 공부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사, 공무원, 대기업, 사원 등이 되기 위해 학생들이 지옥 같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이 의료 또는 제약 행위를 하거나 판결을 내리거나 학생을 가르치거나 세무 회계 업무를 보거나 행정 업무를 보거나 회사 업무를 보는 것 등이 모두 불법이 된다면 어떡하겠는가? 참고로 서양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석학들과 일부 IT 기업 CEO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네, 넘어갈게요. 84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사, 공무원, 기업, 임직원 등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앞에 자동차 운전 논리가 이 직업들에 그대로 대입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이 직업들 중 하나를 갖는 것은 진짜로 불법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인간이 의료, 제약, 법률, 교육 등의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인공지능을 실제로 회사에 들여서 임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한 경험이 있는 CEO들의 인터뷰 기사와 저서 등을 접하고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공부의 시대만큼은 이미 끝냈다고 단언하고 싶다. 네, 넘어갈게요. 1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재무분석사 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대체되거나 심지어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의 4차 혁명시대 신기업 보고서, 세계경제포럼의 4차 혁명 보고서, 유엔의 미래보고서 2045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과 LG경제연구원 등에서 비슷한 발표를 했다. 한마디로 끝에 사자가 들어가는 좋은 직업들은 예외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종말을 맞거나 정말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미래에는 인간이 초중고부터 대학교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공지능은 왜 인간 대졸자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을 대체하고 뛰어넘고 지배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공지능은 이미 2011년에 그 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을 대체하고 뛰어넘고 지배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언제부터 의사, 약사, 판사, 검사, 교사, CEO, 기업 임직원,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보험 계리사, 재무 분석사 등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할까? 네, 넘어갈게요. (124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지식교육의 승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그때는 언제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외 석학들과 연구기관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종합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가 눈에 시작한 때는 대략 2025년이다.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전문직의 10에서 3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전문직의 30에서 5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실업자로 전락하는 때는 203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2045년부터는 전문직의 80에서 9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 다음으로 129페이지로 넘어가서 읽어드릴게요. 129페이지 빅 E와 미들 E와 리틀 E 공감 능력의 실체. 공감 능력이란 철학에서 나온 용어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느낄 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줄 아는 능력이다. 공감 능력은 빅 E, 미들 E, 리틀 E로 구분된다. 빅 E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타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진 공감 능력이다. 전쟁터의 비극을 목격하고 국제 적십자를 창설한 인류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앙리 뒤낭이라든가 역시 전쟁터로 달려가서 현대적 의미의 간호학과 위생학을 확립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가진 공감 능력이 대표적이다. 리틀 E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타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진 공감 능력이다. 당신이 사는 동네를 한번 살펴보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나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같은 곳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다. 뭐랄까? 날개 없는 천사라고나 할까? 그런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다. 미들 E는 빅 E와 리틀 E 사이에 있는 공감 능력이다. 지인 중에 눈을 떠요 아프리카 라는 책의 저자가 있다. 그는 겉으로 보면 한국에서 평범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안과의사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위대함이 보인다. 국제 실명구호기구
비전 케어를 설립한 후 전 세계 빈민촌을 돌면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전 케어가 지난 18년 동안 세계 38개국에서 진료하고 치료한 환자는 16만여 명이다. 이 중 2만 3천여 명이 개안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았다. 이 안과 의사 같은 사람이 미들리의 대표적 사례다. 네, 이제 넘어가서 134페이지입니다. 창조적 상상력. 리틀시의 땅을 걷고 리틀시의 산을 올라가. 창조적 상상력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보통 빅C, 미들C, 리틀C 세 가지로 구분된다. 빅C는 인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는 수준의 창조적 상상력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들이 발휘한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보면 된다. 리틀 C는 다중지능 이론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 하워드 가드너의 설명을 빌려오자면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다. 미들 C는 빅 C와 리틀 C 사이에 있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나는 여기서 빅 C는 다루지 않는다. 천재들의 창조적 상상력, 즉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띵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리딩으로 리드하라와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900쪽 가깝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빅 C를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책은 천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 고전 독서법을 다루는 위 두 책과 달리 평범한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두 앞의 두 책이 천재들이 별처럼 빛나는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대지를 향하고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평범한 사람들은 빅 C보다는 미들 C와 리틀 C를 추구하는 게 옳다. 정신적으로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경지에 올라야 얻을 수 있는 빅 C와 달리 미들 C와 리틀 C는 적절한 수준의 자기 교육만 거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이 빅 C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들 C와 리틀 C는 빅 C 안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혜는 리틀 C라는 땅을 잘 걷고 미들 C라는 산을 잘 타는 일이다. 물론 빅 C라는 별의 빛을 받으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상상력은 공감 능력을 통해 발휘된다. 네, 이제 넘어가서 139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네, 중간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인공지능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공감을 통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인공지능이 청각 장애를 가진 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전 세계 청각 장애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새로운 보청기에 이어 전화기까지 발명할 수 있겠는가? 관절염을 앓는 할머니에게 요리하는 기쁨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노인 분장을 하고서 무려 3년 넘게 116개에 달하는 도시를 다니고 기존 디자인 문화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또 건축가가 아닌 건축주의 입장에서 목조주택의 욕실 누수 문제를 바라보고 작은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여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꼽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학교와 직장 등에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쯤에서 이것을 생각해보자.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읽어드릴게요. 밑에서 14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프레카리아트란 불안정한 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와 노동계급을 뜻하는 독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이 용어를 널리 알린 영국 런던 대학교 가이 스탠딩 교수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꿈과 열정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 이 계급의 대표적 사례가 누구일까? 노숙인, 난민, 불법 외국인 노동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70년 뒤에 한국인의 99.997%는 인공지능 때문에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살게 된다는 유기훈 교수팀의 예측이다. 그런데 유기훈 교수팀만 이런 예측을 한 게 아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미래학자들도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일대학교 로버트 실러 교수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전 지구적인 빈민촌을 형성하며 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네, 넘어갈게요. 142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당신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가족마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꿈과 열정을 폄하하고 일의 가치를 부정하는 프레카리아트 문화가 횡행했다. 불행히도 이 잘못된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여기에 인공지능 공포마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유기훈 교수팀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빨리 국민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여기까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 제1편을 마칠게요. 네,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번 책은 좀 내용이 좀 많아, 좋은 내용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낭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1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2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